지금 가장 핫 이슈가 되어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제 WHO에서 이걸 정식으로 코비드 19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기로 했죠. 이 현황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바이러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셔야 되거든요. 통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이다. 생물도 아니고 무생물도 아니다. 근데 바이러스는 유전 물질하고 그 유전 물질을 싸고 있는 그냥 단백질 막으로만 되어 있다고요. 세포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왜 그러면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이라 그러나 하면, 바이러스는 스스로 자가 복제를 할 수 없어요. 생명은 스스로 자가 복제를 할 수 있을 때만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반드시 바이러스는 숙주에 들어가서 숙주 세포 안에서만 자기 정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생물도 아니고 무생물도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바이러스가 지금도 우리 인간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가 좀 한번 알아보죠. 이걸 정식 명칭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라고 그러거든요. 이 사스라는 거는 이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에요. 이 호흡기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중증으로. 그것도 급성으로. 코로나19의 구조는 2020년 올해 2월 19일 날 극지원 전자현미경 분석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하도 이게 그 코로나19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정치적인 색깔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좀 폄하하잖아요. 우한에서 이게 발생했고, 사실은 중국의 과학자들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2달 안에 이것을 학술지에 게재를 함으로써 전 세계 과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실체를 알고서 연구가 급속도로 진행된 겁니다. 이 바이러스의 크기는 0.1 마이크로메타니까 우리 인체의 평균 세포의 평균 크기가 20 마이크로메타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냐 그러면 가는 모래 하나를 만한 크기예요. 그게 20 마이크로미터인데 0.1이니까 그보다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이 구조를 보시면 여기 이 안에 있는 그 유전 물질 그 바깥에 이게 스파이크처럼 보이는 게 있죠. 이걸 스파이크 글리코 단백질이라고 정식 명칭은 이렇게 합니다. 원래 글리코라는 것은 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 스파이크 당 단백질이다. 요렇게 이 스파이크 글리코 단백질이 이걸 싸고 있고, 이 단백질이 결국은 세포 쪽으로 숙주 세포로 들어갈 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이번에 그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인간의 DNA가 이중나선형으로 되어 있는데 염기가 3000개인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DNA는 없고 RNA로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유전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gRNA라고 합니다. 이거는 한 가닥으로 되어 있다. 인간 DNA하고 달리 염기가 3만 개. 인간보다도 한 10배 정도 많은 거죠. 염기로 따지고 보면.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일단 아시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그러면 어디를 침투하느냐. 반드시 모든 물질은 우리 몸의 세포 안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세포 수용체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 세포막에 있는 AC2라는 수용체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ACE2라는 수용체가 어디에 많이 분포되고 있느냐? 혀의 상피세포, 기관지 선모의 상피세포, 우리 폐포,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교환하는 그 폐포 중에서도 1형, 2형이 있는데 2형 폐포 상피세포, 우리 위장관의 상피세포에 ACE2 수용체가 가장 많이 분포되고 있는. 그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장 먼저 들어가는 데가 기관지를 통해서 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아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어떻게 세포로 침투하느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아까 말한 그 상피 세포막에 ACE2 수용체가 있다고요. 그 ACE2 수용체와 결합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ACT 수용체가 지금 그 왼쪽에 보시는 그 이미지를 보시면 여기 ACT 수용체가 있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TMPRSS2라는 단백질 가위가 있어요. ACE2 수용체도 효소고 단백질 가위도 효소예요. 얘가 ACE2 수용체로 들어가려면, 완벽하게 들어가려면 이 단백질 가위가 적당하게 잘라줘야 된다고. 이 스파이크를 잘라주면은 그때 ACT 수용체하고 완벽하게 결합하면서 이 세포막을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밀고 들어와서 세포 안으로 침투를 하는 겁니다. ACT 수용체가 없는 세포는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ACT 수용체나 이 단백질 가위는 바이러스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일부 밝혀져 있지만 우리 세포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용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단백질 가위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세포로 들어와서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느냐 들어와서 이제 안에서 정식을 하잖아요. 혼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이러스는 혼자서는 정식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바이러스가 지금 이 이미지를 보시면 하나가 들어와서 숙주세포 안으로 이제 침투해서 아까 말한 ACT 수용체를 통해서 들어왔다고요. 들어오고 나면 이 바이러스는 지금 그 지질막과 단백질 껍질이 떨어져야만 얘가 gRNA가 작동을 한다고. 이게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16조각으로 절단이 됩니다. 이거는 똑같은 게 우리 몸의 세포에 있는 DNA 그 안에 약 3만 가지의 설계도면과 작업지시서가 담겨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세포의 우리 수용체를 통해서 들어온 시그널이 신호가 이 껍질을 반응 단백질 껍질이 덮고 있는데 이 껍질을 벗겨내야만 그 정보를 읽을 수가 있다. 이 바이러스도 똑같이 껍질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조각이 16조각으로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조각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이게 RNA 중합 효소에 의해 가지고 여기서 뭐냐면 수만 개의 gRNA를 복제를 하는 거예요. 이 복제된 이 gRNA가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공장이 리보솜이라는 세포 안에 공장이 있어요. 단백질 합성 공장. 얘를 이용하는 거예요. 얘를 이용해서 지금 gRNA는 아까 껍질이 떨어져 나가지고 이제 얘가 다 복제를 했는데 수만 개로 이 gRNA만 가지고는 얘가 어떤 활동을 못해요. 그래서 뭐 다시 단백질 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 단백질과 보조 단백질을 만들어서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대로 다시 패키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세포로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면 이게 수만 개가 빠져나가죠. 빠져나오고 나면 이 숙주세포는 죽어요. 그리고 이 정식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옆에 있는 세포로 또 감염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 동안 폭발적으로 정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떻게 세포로 들어오고 세포 안에서 어떻게 정식하느냐 하는 메커니즘을 제가 그냥 아주 간명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미지를 보시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gRNA가 복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 조화 그 복제를 한 것이 이렇게 다시 단백질을 만드는 걸 거치고 나면 세포가 이렇게 이제 우리 몸의 숙주 세포가 이렇게 쪼개지는 거죠. 그러면서 얘는 죽고 새로운 바이러스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발표된 게 이 백신이잖아요. 그 백신만 놓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예요. 현재 발표된 게 화이자 백신하고 미국 모더나 백신하고 그다음에 영국 옥스퍼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 세 가지인데 지금 이 화이자 백신하고 미국 모더나 백신은 지금까지 어떤 백신하고는 완전히 다른 메신지 RNA를 가지고 백신을 만든 거예요. 이거는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신지 RNA가 이 지질 나노막을 만들어서 이 안에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백신 주사를 하면 이 안에 뭘 담고 있느냐? 다른 거는 그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3만 개 염기설의 그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고 바깥에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그 유전 정보만 담아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세포를 아까 말한 세포 그 수용체를 통해서 세포질로 들어가면 거기서 리보솜을 이용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성된 그 단백질이 이제 세포 바깥으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면서 아까 세포는 죽죠. 사멸하죠. 이 빠져나오면 이 빠져나온 이 그 단백질 안에 이 정보를 담고 있는 거죠. 그 아까 말한 스파이크 단백질을. 그래서 이걸 뭐냐? 면역 T세포나 면역 B세포나 마크로파지가 이 정보를 읽고서 면역 반응을 하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이 면역 T세포와 B세포는 원래 기억을 하는 거고 마크로파지는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이 기억을 하는 이 세포에서 특히 면역 B세포는 직접 바이러스하고 싸우지를 않아요. 얘는 항체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체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항체가 생성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되어 있으면 백신을 맞아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침투해 들어오면 이 항체는 우리가 군대로 말하면 보병이에요. 이 항체가 대부분 바이러스하고 싸우는 거라고. 그리고 면역 T세포는 포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포병. 마크로파지는 정찰병이에요. 그래서 이 정찰병은 역할은 뭐냐면 정찰을 해서 계속 면역 B세포가 항체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연합군이 싸우는 거죠. 이거를 이 연합군이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백신이죠. 그 다음에 지금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기본적으로 DNA 백신이에요. 이건 뭘 이용했느냐? 침팬지의 아데노바이러스라는 게 이게 일반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그 DNA 일부를 잘라내고 거기에 코로나19의 유전자를 코딩해가지고 백신으로 만든 거예요. 그럼 이거를 주사하면 얘는 아까 말한 모더나나 화이자 그 mRNA 백신하고 달리 얘는 DNA이기 때문에 세포핵으로 들어갑니다. 세포핵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의 세포핵이 DNA를 메신저 RNA로 복제해가지고 하는 똑같은 과정으로 메신저 RNA를 전사해서 세포핵을 빠져나옵니다. 세포핵을 빠져나오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아까 말한 모더나나 화이자의 역할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서 이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면역세포 연합군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크게 지금 세 가지가 현재 실질적으로 백신을 지금 투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자, 이걸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걸 한번 요약을 해보자고요. 자, 이 이미지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항체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이제 이 보병이라 그랬잖아요. 얘가 싸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거예요.
그 제가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리는 어떻게. 자, 현재 이 세계 제약회사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을 비교하면 화이자는 이 바이오엔텍이라는 독일 회사의 그런 어떤 기술력을 같이 빌려가지고 이제 완성을 시켰고, 미국 모더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적으로 사실은 대선 전에 이걸 접종을 해가지고 이걸 선거에 이용하려고 그러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할 수 없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옥스퍼드하고 아스트라제네카가 한 이 세 가지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화이자 바이오엔텍이나 모더나는 다 메신저 RNA 타입이에요. 근데 옥스퍼드 아스트라제네카는 DNA 타입이죠. 침팬지의 아데노 바이러스를 유전적으로 코딩한. 그럼 이 부분은 현재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를 보면 화이자 이 백신은 1차 접종을 하고 3주 후에 21일 후에 2차 접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식염수를 0.3cc 섞어서 접종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더나는 1차 접종하고 난 다음에 4주 후에 28일 후에 2차 접종을 합니다. 옥스퍼드 아스트라제네카는 여기도 1차 접종하고 28일 후에 2차 접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처음에 임상을 할 때 브라질에 9,000명, 영국에 3,000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했었어요. 근데 브라질에는 1차 접종도 1이라는 양을 하고 2차 접종도 똑같은 1의 양으로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효능이 한 60% 조금 넘게 나오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근데 이제 실험하는 중간에 이상하게 그 양이 반으로 줄면 효과가 더 좋은 것들을 발견해 가지고 영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1차 접종을 2분의 1로 하고 2차 접종은 완전히 1로 하죠. 그렇게 하니까 90%까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요 방식이 이제 표준 프로토콜화 되는데, 이 그 메신저 RNA 타입은 보관 온도가 화이자는 마이너스 70도씨고 모더나는 마이너스 20도씨죠. 이 보관과 유통이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러면 얘들 둘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나중에 접종을 할 때 얘를 녹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해동되고 난 다음에 화이자는 식염수까지 넣어서 해야 된다. 그 병원에서 접종하는 병원에서 보관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라면. 특히 화이자 조건은. 근데 이 옥스퍼드 아스트라제네카는 그냥 냉장고에 한 5도씨에서 보관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은 화이자나 모더나는 다 20불대 돼요. 아스트라제네카는 3불에서 5불. 아스트라제네카는 자기들은 여기서 수익을 남기지 않겠다. 현재까지 이제 효능은 이게 다 자사들이 발표한 거기 때문에 무슨 객관적으로 검증된 게 아니고 우리가 해보니까 90%더라. 모더나는 94.5%더라. 아스트라제네카는 90%더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3개사 말고 또 1개사 더 4개사의 하고 다 계약을 체결을 하고서 한 4천만 명분인가 그걸 확보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거를 쭉 해서 보니까 결국은 가격대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아스트라제네카가 이 백신이 이게 결국은 주류를 이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